지난 시간에 총소득에 대해서 배웠죠. 총소득이라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되짚어 보자면 그 경제가 얼마나 활발히 경제 활동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경제가 일정 기간, 통상 1년 동안 생산해낸,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산해낸 모든 가치들, 부가가치라고 했죠. 그 부가가치 합으로 잴 수 있으며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 기간 동안에 얻은 모든 소득의 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그 기간 중에 생산된 총생산물의 합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총소득을 측정하려고 하면 의외로 문제가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에 생산을 시작해서 1월 5일에 완료된 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 세세한 이슈들은 우리는 직접 다루진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자료실에 올려놔 볼게요. 어차피 PDF로 한국은행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괜찮은 파일입니다. 알기 쉬운 경제 지표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그런 책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할 때 유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의 기준에서 이번에 볼 건 뭐냐면 총소득의 현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총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그래서 1인당 총생산 혹은 노동자당 총생산으로 보면서 한 가지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무척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나라와 엄청 못 사는 나라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발생할까? 이런 설명하기 위해서는 총소득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의 문제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제 성장을 모형화할 겁니다. 그래서 총생산함수라는 것을 만들 거고 여기에는 생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기술 요인도 같이 볼 겁니다.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성장에 이제 기여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성장과 불평등, 빈곤 같은 현재의 GDP, 국가 간 GDP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할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수렴되어 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마치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랑 격차가 되게 컸는데 지금 따라잡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조건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인당 총소득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사이즈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몇십억은 없나? 아무튼 억 단위 국가들도 있는 하면 10만 단위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GDP로만 얘기하면 당연히 사이즈가 큰 국가가 큰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구수로 나눠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사이즈 이펙트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비교가 가능하려면 화폐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 달러로 통일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돈을 달러와의 교환 비율에 이거해서 달러화로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화를 쓰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몇만 불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달러화를 얘기하죠. 그런 이제 일종의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물가가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물가가 되게 싼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물가가 되게 비쌉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택시비는 한국 택시비의 여러 배예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10,000원 넘을걸요? 10,000원 금방일 겁니다, 아마. 한국은 그에 비하면 훨씬 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나라는 국민소득이 4,000불이다.
이쪽 나라는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4천 불인 나라가 4만 불인 나라보다 그 10분의 1밖에 못 사네. 혹은 4만 불인 나라는 4천 불인 나라보다 10배 잘 사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천 불인 나라는 물가도 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천 불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 실질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구매력 평가입니다. 원래 나이브하게는 실질 환율이라는 것도 존재하긴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짜장면을 많이 먹으니까 물가지수에 중요하게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잘 안 먹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짜장면 잘 안 먹죠. 그런 나라들은 물가지수 안 들어가요. 혹은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중치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는 있거나 가중치가 높은데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가중치가 낮은 품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물가지수가 우리는 뭐 100% 뭐 5% 올랐는데 저쪽 3%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PP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옵니다. 즉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미리 규정을 줘요. 전 세계 공통으로. 이 아이디어의 가장 심플한 버전이 빅맥 지수예요. 이 재화 서비스 바구니를 빅맥 한 개로 보고, 그래서 이 나라의 GDP로는 빅맥을 몇 개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든 지수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놓치는 게 많으니까 재화 서비스 바구니를 이제 면밀하게 설정을 해서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사는데 그 나라 돈으로 얼마가 드니를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달러화는 뭐 이걸로 뭐 다 사는데 150불이 드는데 이쪽은 15만 원이 든다 라고 하면 그 15만 원과 150불은 구매력이 같아 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으려면 소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충족이 돼야 돼요. 일물일가는 뭐냐면 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같아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에는 비교적 잘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 상품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PPP도 실질 환율보다는 더 나은, PPP 환율이 좀 더 나은 지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오차는 있습니다. 특히 이 교역이 어려운 서비스 상품의 물가가 차이가 클 경우에는 얘도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4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4,000달러인데 PPP로 보정하면 2530달러가 돼서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로 인해 상향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명목 GDP보다 우리나라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PPP로 보정하면 이탈리아보다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연봉, 동일하게 연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보다 더 많다. 따라서 실질 연봉은 더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PPP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경제에 딱 상품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짜장면과 하드디스크. 짜장면이 한 그릇에 3,000원이고 미국 돈으로는 10달러에 이제 거래가 되는 상품이에요. 하드디스크는 한국 돈으로는 8만 원이고 미국 달러는 80달러다. 그리고 이 PPP 바스켓은 짜장면 하나랑 하드디스크 하나다 라고 하면 이 바스켓을 사는데 들어가는 원화랑 달러화를 계산해 봅니다. 자, 그러면 83,000원이죠. 한국 돈으로는. 이 바스켓 달라져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하나지만 뭐 2개 하나라든가 뭐 10개 하나라든가 해도 하실 수 있겠죠. 달러화라면 얼마겠어요? 10달러 더하기 80달러니까 90달러겠죠. 이 83,000원과 90달러가 구매력이 같다. 그러면 1달러의 구매력에 해당되는 원화는 얼마냐?
83,000을 9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나오는 922.2원이다. 이게 PPP 환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그 명목 환율, 명목적인 교환 비율과 실질적인 교환 비율, PPP 환율로 보면 명목 교환 비율은 비교적 변동이 많지만 PPP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둘 다 GDP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비교적 PPP 환율이 잘 들어맞는 케이스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PP 환율이 그나마 나은 지표를 할지라도 뭐 미국이랑 짐바브웨 이렇게 엄청나게 그 격차가 큰 나라를 비교할 때는 부정확해지긴 해요. 그 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PPP는 명목 환율의 실질적인 변화를 비교적 잘 예측하면서 쓸모 있는 지표인데, 특히 경제발전 수준 유사해서 교역하기 어려운 서비스제의 물가까지도 비슷한 케이스, 즉 일물일가 법칙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국가 간의 명목 환율은 PPP 환율 부근에서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PPP 환율이 되게 중요한, 잘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를 두 번씩 클릭해. 환율 기준으로 한 거고,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1인당 GDP가 몇만 불이다 이렇게 기술하는 거고, 오른쪽은 PPP로 보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제 순위가 뭐 최고 순위는 비슷하게 한데, 재밌는 거는 카타르는 PPP로 하면 GDP가 올라가죠. 구매력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고, 룩셈부르크 같은 물가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깎였죠. PPP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게 1인당 GDP보다 이 PPP 기준 GDP가 떨어지거나 순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편인가 보다. 그 나라는 물가가 높으니까 명목은 아니지만 아무튼 달러로 환산된 GDP는 높더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부룬디 같은 경우는 물가가 싸니까 써져 있는 이 GDP 151달러지만 실질적으로 450달러 정도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페루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실질 격차로는 20배지만 여기 부룬디나 페루를 보면 이거는 거의 40배? 4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환율 기준으로 우리는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뭐 10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0배 잘 산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PPP로 보정해서 보는 건데, PPP는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비교역제의 물가 차이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쪽도 완전한 건 아니다. 그럼 완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건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람들의 정말 진정한 이 살 수 있는 물건의 량, 가치량을 비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서비스제 같은 경우는 교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제와 저쪽 서비스제가 같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쪽의 미용실과 저쪽의 미용실이 퀄리티가 같다라는 전제를 하는 건데, 그것도 엄밀하게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근원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AD 1년부터라고 하지만 1년부터 여기서 19세기까지 점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동안 완전히 평평하거든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슬슬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산업혁명, 소위 산업혁명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들어서 소위 지수적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이니까 이때가 약 100년 전이죠. 100년 전. 그래서 이런 급속도의 성장을 한 게 길게 잡아도 200년, 짧게 잡으면 100년 정도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의 끄트머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GDP가 그럼 그 뒤로도 이렇게 갈 거냐?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세계 국가들의 성장률이 다 꺾였거든요. 한국도 포함해서. 신흥국들이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신흥국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꺾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성장 경에서 저성장으로 돌아서는 지금 사이즈가 큰 국가들이 신흥국들이 많은데 그 국가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성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미난 거는 우리의 성장은 이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제라 이게 그 뒤에 어떤 패턴이 될지는 아직 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 RGDP는 리얼 GDP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장이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국가 간 소득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사는 나라부터 GDP가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들부터 몇만 달러까지 굉장히 소득 격차가 크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득 격차가 크다는 거는 고성장 경제는 예를 들어서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그랬겠죠.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로또를 맞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비율인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았고 저성장 국가는 정체되어 있거나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성장 수준과 성장률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그 차트를 찍어보면 별 패턴이 안 나타나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실제 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AD 1년부터 2003년까지 이번에 생략 없이 찍은 거예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평탄하게 지내다가 요때쯤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요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색깔들은 대륙별 성장률이에요. 성장 그 GDP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높은 거 이게 이제 웨스턴 유럽이랑 저기 웨스트 오프쇼어니까 저기 그 미국 쪽이죠. 그 동네고 그 동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1세계들이 대부분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들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3년에 소득 지표예요. 보라색이 진해질수록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옅은 노란색일수록 못 사는 나라예요. 이게 2003년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다시 한 10년쯤 지나면 상황이 또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격 국가들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간 그런 패턴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추격이라고 합니다. 즉, 그 못 사는 나라가 잘 산 나라와의 격차를 계속 좁혀나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내 건가? 아니네. 제 건 줄 알고 놀랬습니다. 자, 성장률로 보면 당연히 아까 노랬다가 색깔이 급격히 변한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짙은 녹색일수록 빨리 성장한 나라들이거든요. 고성장 국가들이 여기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추격하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들이 좀 유명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케냐 같은 나라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가로축에 여기 있는 나라들은 1인당 GDP가 1000달러 이하인 국가들, 그다음에 1000에서 2000, 2000에서 5000 이런 식으로 쭉 나눈 거죠. 그래서 5만 달러 넘는 거 어마어마하게 잘 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면 2만 불 이상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소수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추격 중인 나라들이 많고요. 이쪽은 정체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들 보시면 국가들 이름 보면 이제
대강 분위기가 잡히죠. 노동자 1인당 GDP는 이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사이즈 이펙트를 왜 인구로 나눠야 되냐? 왜냐하면 국가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하면 노동자의 수로 나누는 게 낫다 라고 봐서 이제 노동자 1인당 GDP로 고친 겁니다. 보면 이게 노동자 1인당으로 했을 때 확 올라간 나라들도 있어요. 덜 올라간 나라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냐 낮냐에 기인하는 거죠. 당연히 똑같은 걸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적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뻥튀기 된 정도가 더 강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소득 분포를 다시 나눠보면 당연히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총인구보다는 노동자 수가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뻥튀기가 되고 그래서 이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랬을 때 분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다만 극단적으로 낮았던 요 동네가 많이 줄었죠. 근데 이거는 그 노동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간에 PPP 환율입니다. 여담으로. 즉 국가 비교는 거의 실질 환율은 PPP 환율을 쓴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림이 없어요. 어찌됐든 7만 5천인 나라와 1000불 이하인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몇 배 차이야? 거의 100배 차이잖아요. PPP로 보정을 했는데도 그런 어마어마하게 지금 빈부격차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빈부격차만큼 심하진 않아요. 개인의 빈부격차는 압도적이죠. 정말 말 그대로 파산자가 있으면서 몇백억에 몇천억의 부를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의 격차의 비율은 어마어마하죠. 국가의 부의 격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장률이 주는 지속적으로 성장률 격차가 나면 도대체 얼마나 갭이 벌어지길래 그런 거냐?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시점이 같은 시점에서 GDP가 100인 두 국가가 있어요. A, B라고 부르고, A국은 성장률이 3%고 B나라는 성장률이 5%다. 2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복리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돼요. 이건 3%의 이자율을 주는 적금 상품이고 이거는 5%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이다 라고 생각해도 처음에는 일단 크게 차이가 그게 뭐 엄청 크진 않은데 20년, 40년 되고 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만약에 이 나라가 경제성장에서 10,000불이 됐으면 이 나라는 20,000불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20,000불이 되면 이 나라는 40,000불이 됐다는 거고,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독일은 20세기 초반에는 GDP가 비슷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5% 정도 성장을 평균적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경제, 50,000불대 경제가 됐고, 아르헨티나는 훨씬 더 낮은 퍼센트, 2%인가? 아무튼 그 정도여서 중간에 한번 크게 경제 후퇴한 적도 있고, 그래서 성장 수준이 낮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좀 더 원인 규명으로 들어가서 모델로 살펴보자는 거죠. 이런 장기 경제 성장, 이거 장기 경제 성장이거든요. 이거 원천은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 생산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GDP 정의할 때 노동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모든 노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토지 같은 상품은 예외인데, 인간 노동의 산물이 아닌데 이제 돈을 주고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안암동 뭐 100평,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그냥 살다 보면 주어진 그 제한된 면적이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밸류어블한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대부분. 크든 작든. 그러면 초정리 안반수 뭐 지하 심층수는 어떤가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닌데 뽑아내서 옮겼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자동으로 뽑아져서 옮겨진다. 아무 비용도 안 들고. 그럼 프라이스가 제로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독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따로 별개의 얘기죠. 하여간에 그래서 모든 것 가치들은 생산성으로 그 환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른다면 노동자 1인당 얼마나 그 가치 생산한 총 가치량 있잖아요. 그게 GDP잖아요. 총 가치량을 노동자의 수로 나누면 결국은 일종의 노동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노동자 1인당 RGDP가 바로 그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 나라의 노동자 한 명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얼마나 밸류어블한 것들을 생산해냈느냐라는 거고, 결국 이게 높으면 경제도 잘 성장합니다. 진짜로 그러냐? 가로축은 1인당 GDP예요. PPP 환율로 계산한. 세로축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동자의 수로 나눈 리얼 GDP예요. 리얼 GDP를 노동자의 수로 나눈 거예요. 당연히 엄청나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다 낮고 높으면 다 높아요. 노르웨이는 약간 다른데, 지금 보시면 룩셈부르크에 비하면 노르웨이는 1인당 생산성 비슷한데 노르웨이가 훨씬 더 잘 살죠? 왜냐하면 여기 자원부국이에요. 이 나라는 유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갭은 자원에 의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가난과 소득. 자, 이거는 세로축은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이고요. 절대 빈곤의 비율이고, 가로축은 1인당 소득입니다. 보시면 급격히 떨어지다가 보통 1인당 GDP가 한 2,000에서 8,000 사이 어디인가서부터는 빈곤선이 이제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10,000불 정도 이상에서는 사실상 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1세계는 이 1.25보다 적은 돈을 사가는 인구 비율, 이거 통계청에 보면 아예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없어서, 못 찾아서, 카운트가 안 돼서 제로가 돼 있습니다. 빈곤선 이하로 살게 되면 사실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되거든요. 아마 이거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취생활을 하게 되면 느낄 수도 있어요.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식사를 걸렀다. 뭐 술만 마시고 밥을 안 먹었다. 그랬을 때 내 용돈이 떨어졌어. 이럴 때 이제 내 가진 지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칼로리가 얼마지? 뭐 이런. 사실은 뭐 우리는 실제 빈곤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그 여러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데미지까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빈곤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곤선 이하로 사람들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척 중요한 국가의 과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은 1인당 소득이고, 이번에는 기대 수명, 태어났을 때 몇 살까지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로 기대 소득이 높으면 기대 수명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는 지금 가로축이 지금 단위가 이상하죠. 500이면 여기쯤에 1000이 와야 되는데 2000이 오고 있잖아요. 그 여기 2000이면 여기 4000쯤 와야 되는데 8000이고,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지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배, 4배, 4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로축은 그냥 기대 수명이고. 그래서 보시면 역시 저성장인 안에서는 기대 수명이 진짜 60대 미만으로 되게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분산이 되게 크죠, 지금.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낮은데도 이 정도 사는 나라도 있어요. 8,000불, 10,000불 정도에서 사는 나라도 있고. 아마 이게 질병 때문인지 전쟁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나라가 찝혀 있어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베트남이 없네. 그래서 같은 1인당 소득에서도 보면 이런 나라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이 제가 듣기로는 소득 대비 기대 수명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가 베트남은 대가족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의 품앗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친구 집이 되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되게 그러면 이제 친족들이 좀 보조를 해준다든가, 우리도 그런 안전망 같은 게 있잖아요. 가족이 좀 되게 방대하게 있으면 어려운 가족이 있을 때 도와주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들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서 원래 그 정도 소득이면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가 그런 기대 수명을 높게 만들어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 발달 지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고안된 거예요. 이 인간 휴먼 디벨롭먼트 측면에서 얼마나 이제 항목들을 정했겠죠. 그런 항목들을 정해서 숫자로 스코어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소득과 이런 인간 발달 지수, 결국 삶의 질이죠, 일종의. 이 삶의 질은 여기서도 지금 직선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을 우리가 보통 1000, 2000, 3000, 4000, 500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인가? 잠깐, 내가 헷갈리네?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급격히 올라가서 평평해져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2000인 8000짜리가 여기가 되겠지? 그 더 평평해지네요. 얘네들을 펼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압축하면 이렇게 직선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급격히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완만하게 개선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소득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되게 가난한 집이었다가 연봉 1000만 원인 집이었다가 연봉 2000만 원 되고 3000만 원 되면 되게 삶의 질이 급격히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봉이 10억이었는데 11억, 12억 됐어. 그건 고만고만 하잖아요. 비율로는 지금 비슷하고, 아니 비율은 안 비슷하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면 2배 증가하는 거니까. 명목 증가액으로 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됐을 때 1000만 원이 올라갔죠, 연봉이. 그때 굉장한 삶의 개선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봉 1억이었다가 1억 1000만 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삶은 개선되겠죠. 하지만 그 적은 쪽에 비해서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비슷한 게 국가에도 있다는 거예요. 국가 소득이 2000불에서 4000불이 되면 굉장히 개선되겠지만 5만 불인데 5만 2000불 됐을 때도에 대한 개선은 그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는 거죠. 자, 요소 투입 증가 얘기는 이 얘기는 슬라이드 순서가 좀 안 맞는데 이 얘기는 뒤에 요소 투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되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인당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거시경제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1인당 실물 자본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뭐로 상징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땅을 파는 밸류어블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삽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 1인당 팔 수 있는 땅의 깊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포크레인으로도 팔 수 있잖아요. 이건 똑같이 한 사람이 한 거고 하지만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포크레인이 훨씬 더 많이 깊게 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사람은 똑같이 동일한 사람이 투입이 됐죠. 도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으로 비유하면 아이템 같은 거예요. 생산에 필요한 아이템이 더 좋은 거야. 포크레인이라는 더 좋은 아이템을 쓴 거야.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 1인당 실물 자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노동자가 굉장히 고급 스킬들을 갖고 있어서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게임으로 비교하면 플레이어가 되게 손이 재빠른 거지. 그런 걸로 비유하자면 그걸 1인당 일적 자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교육 훈련 받는 시간과 길이가 더 길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가 더 좋다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요소 투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실물 자본과 인적 자본 내 투입 증가로,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막 증가시켜도 총생산 증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미국의 총생산이 증가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됐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L이라는 노동자라는 이 생산 요소가 투입이 많이 됐으니까 된 거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도 이런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데, 이제 94년에 나왔던 글 중에 하나가 그 아시아의 그 4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그 고도성장 모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이제 이걸 발표한 크루그만 선생의 이제 견해로는, 지금 그 아시아의 그 고도성장 국가들은 요소 투입 증가가 주된 성장 동력이었다. 문제는 이게 동력이 끊길 수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삽에서 포크레인으로 가면 훨씬 엄청난 개선이 있겠지만, 포크레인을 더 좋은 포크레인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 그 비용 대비 생산성 증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본도 좀 이따 보시겠지만 급격히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뒤로부터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소 투입 증가는 한계가 있고, 지금 그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엄청 논란이었어요. 아니다 막 이러고 반론이 많았는데, 문제는 요 3년 뒤에 동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와서 이야기가 좀 다르게 전개가 됐죠. 아무튼 한데, 이것만으로는 즉 그 특히 노동자의 양, 그러니까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거, 인구 증가보다는 GDP의 증가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는 게 기술과 그 인적 자본 같은 부분들입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약간 막말을 쓰자면, 이제 성장에 있어서 그 실물 자본과 뭐 인적 자본 같은 것들은 결국 일종의 아이템빨 같은 거잖아요. 나도 너 같은 아이템을 찾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아이디어를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교육연수, 이거는 인적 자본을 상징합니다. 평균 13년 정도 훈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자 1인당 실물 자본을 100으로 두고 보면, 당연히 이제 못 사는 나라들, 미국보다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65.8%고 교육연수도 짧아요, 평균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나도 니네 같은 아이템 차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차봐. 이러고 찬 거예요, 지금. 찼더니 67,000불이 61,000불로 오히려 떨어졌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더니 74,000불로 늘어났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여도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본 스토크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통계학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통계학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기여도를 낸 다음에 그 기여도를 미국 걸로 바꿔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노동자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보다 아이템이 안 좋기 때문에, 즉 실물 자본이 안 좋기 때문에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로. 그러면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킨 요인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물 자본, 인적 자본,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생산에 필요한 도구들이고, 1인당 실물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자, 이거 야쿠르트 배달업을 보시면, 변천사를 보면 느낌이 확 오죠? 옛날에는 직접 가방을 메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했지만 전동 카트가 나왔고, 지금은 어드밴스드 전동 카트가 나오죠. 아예 헬멧을 써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단가를 물어봤었어요. 얼마예요? 뭐 물어봤는데 꽤 비쌌어. 거의. 그런데 이건 더 비싸겠죠. 몇백만 원 할 겁니다. 이게 몇십만 원, 제 기억에 가면 한 50만 원 했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런 도구를 갖고 배달하게 되면 이런 도구를 배달할 때보다 하루에 더 많은 양을 배달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방 가격이랑 이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날 거냐는 거예요.
아마도 몇백 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몇백 배 더 많이 배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생산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수학 체감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이건 아이템빨이라고 한다면,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체화되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체화되는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뭘 들까? 뭐 자판을 외운다. 컴퓨터 자판을 외운다라고 하면 자판 외우는 법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자판이 외워진 거 아니죠? 여러분 손가락이 완전히 이제 능숙해져야지 뭐 1분에 뭐 500타 이런 걸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법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가면서 노력해보지 않는 한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탈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체화가 되는 그런 기술과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 같은 걸 통해 습득하는데 이게 결국 노동력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복잡한 노동은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리소스, 그리고 비행기 운전에 필요한 리소스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비행기 조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리소스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당연히 그래서 복잡한 것일수록 인적 자본을 더 크게 요구하고, 당연히 그런 노동일수록 고도의 노동입니다. 주의하실 거는 체화되지 않는 보편적인 기술이나 지식과는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따로 다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는 파트로 넘어가서 따로 다룰 거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왜 인적 자본이란 말을 쓰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아이템처럼 기능한다는 거예요. 내가 엑셀을 쓸 줄 알아, 스프레드시트를 쓸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사무행정에 들어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단축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거는 나의 인적 자본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뭐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하더라도 실제로 그 리소스를 들여서 그걸 체득할 때까지 체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적 자본이고, 만약에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매뉴얼만 보면 되는 것들은 다 지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익혀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그건 인적 자본일 수 있고, 지식 그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면 그거 자체가 인적 자본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검색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외우는 것만으로도 한 가지를 쳐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기계가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기술. 사실 성장에서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제나 거론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술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술 진보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있는 게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 기술이 진보해서 비행기가 더 빨라졌어. 더 적은 연료로 더 빨리 뭐 가게 됐어. 그러면 당연히 진보죠. 이런 진보는 오케이. 모형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게 더 나아진 거니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 진보는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SNS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모바일 기기가 생겼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졌는데, 그럼 20년 전에 SNS와 지금 SNS는 20년 전에 SNS라는 게 있을 수도 없었고 단어조차 없었던 시기인데, 이 성장이라는 거는 매년 GDP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없는 게 생기는 걸 어떻게 모형하냐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기술 진보를 논해라라고 하면 있는 거에 대한 계량은 오케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없는 게 생길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그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마치 20년 전에 SNS처럼 20년 전에 뭐 지금은 20년 전에 상상도 못한 것들을 우린 몇 가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모형화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근데 혁신적인 상품이라는 건 아예 정의가 안 됐던 상품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형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기여도를 제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테크놀로지에 의한 것이다. 기술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간주해요. 이런 방식을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 언제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이만큼 설명해. 이걸로 5%, 이걸로 5% 설명했어. 나머지 90%는 기술이야. 이런 언제나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첨단 기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 방식의 변화, 매니지먼트 방식을 바꿨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그 기술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적 자본, 인적 자본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총생산함수라는 식으로 기술하는데 여기 통상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라지 Y를 GDP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라지 Y가 보이면 그냥 GDP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라지 L은 노동자의 수로 대부분 쓰입니다. 라지 L을 보시면 노동자의 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지 K는 실물 자본의 양, 카피탈, 독일어로 캐피탈은 K로 시작하거든요. C를 안 쓴 이유는 소비 지출에 C가 먼저 선점돼서 그래요. 그래서 K를 쓰면 실물 자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지 H를 쓰면 휴먼 캐피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이제 주로 쓰는 기호인데 이 T는 라지 T로 쓸 때도 있고 라지 A로 쓸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면 결국은 L분의 K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L분의 K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양,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의 양, 그리고 기술로 나온다. 그럼 왜 얘네들은 L로 나눠졌는데 얘는 L로 안 나눴냐? 기술은 경합성이 없어서 기술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미분 방정식에 대한 새로운 해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쫙 전파가 돼서 여러분들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되네? 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는 전부 내 이 방정식을 100명한테 알려주는 거랑 1000명한테 알려주는 거랑은 비용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합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수와 무관한 겁니다. 사실 이 성향 때문에 기술 진보가 효과가 좋기도 해요. 이걸 나레지 스피로버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어요. 기술 진보는. 지식 기술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실제는 아니고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조직 구성을 부서별 구성보다는 팀제로 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다 라는 지식이 알려지면 너도 딱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쫙 나타나니까 이걸 100개 기업이 도입하는 것보다 1000개 기업이 도입하는 게 더 힘들어. 팀제로 바꾼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건 경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이죠. 알게 되면 전부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의 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면 자본은 경합성이 있죠. 포크레인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도구가 됐든 당연히 제한된 도구를 이제 나눠 쓰는 거니까 노동자의 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런 체득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는 경합성이 있어요. 내가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훈련기가 10대인데 내가 비행사로 양성받기 위해서 한 대를 썼어. 그럼 나머지 9대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리소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합성 있는 것들은 이런 레이버 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과 1인당 실물 자본, 1인당 인적 자본 같은 것들이 그리고 기술이 종합돼서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구성하고 그것이 국가마다 격차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물 자본과 생산성에 대해서는 이 L분의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처음엔 급격히 증가했다가 점점 덜 증가해요.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하는 정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이걸 이제 비유를 해볼게요. 이건 한계유형의 예인데 한계유형도 체감하잖아요. 생산성도 체감한다는 거예요. 한계유형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했어요? 내가 밥을 추가로 더 소비했을 때 추가된 만족도가 줄어들었죠. 실물 자본의 수학 체감은 1인당 실물 자본이 증가했을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증가하는 그 GDP 증가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해를 다시 갖고 와서 물론 수치는 가상입니다만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되면 실물 자본 요 가방이죠. 5,000원이라 치고 배달량이 하루 50개라고 한다면 이 자전거 5만 원짜리 자전거예요. 대신에 이제 하루에 100가정을 나를 수 있고 이런 전동 카트는 50만 원짜리인데 배달량이 하루 200가정이다라고 한다면 대개 이런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100배 비싸지만 배달할 수 있는 양은 100배까지는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플로팅해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네 가지 숫자를 제로일 때는 제로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뭐 굳이 실물 자본이 제로면 이제 양손에 그래도 2개씩 들고 4개 정도 배달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프로 봤을 때 처음엔 기울기가 급격히 생겼다가 점점 이렇게 평탄해지는 방향으로 가죠. 여전히 당연히 그래도 1인당 자본량은 에 따라서 생산량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일반화하면 이렇게 아래 가로축에서 봤을 때 오목하고 이런 걸 수학에서는 컨케이브라고 하는데 위로 볼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숫자를 가지고 한 거예요. 어찌됐든 1인당 자본은 늘어났을 때 이 실질 GDP, 1인당 노동자의 실질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처음에는 크지만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래서 수학 체감이 존재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 때문에 신흥 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이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개도국들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쪽 나라는 똑같은 액수를 투자해도 얘는 이만큼 증가하지만 얘는 똑같은 걸 증가하면 이만큼 증가하거든요. 당연히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이제 선진국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펀드들이 개도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이자율을 높게 줄 수 있거든요. 이쪽 이자를 많이 못 주고. 또 하나 자연자원인데 한때 자연자원은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자연자원이 풍부한데 그게 그냥 GDP로 직결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자연자원이 썩 좋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4위 정도 되는 산유국인데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자연자원이 풍족한데 이제 사회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자원의 저주라고 불러요. 리소스 컬스. 자원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재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차이 참 많이 나죠? 고성장 국가의 대표적인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고 아일랜드, 미국 이제 이런 나라들이 1세계가 이런 분위기고요. 한국은 지금 이거랑 아일랜드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3, 4% 정도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자꾸 넘어가요. 자, 사실 아까 그 뒤로 다시 조금 더 시간 한 10년 정도 시계를 더 본 거예요. 여전히 패턴은 아일랜드가 많이 떨어졌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고 한국도 같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전히 이제 인디아랑 이제 인도가 많이 성장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중국은 여전히 굉장히 오랫동안 고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도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나라나 0% 근방에 있는 나라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1, 2%, 2, 3%, 3, 4% 보면 이거는 생각보다 이쪽 오른쪽에 1세계가 많지 않죠. 오히려 저성장 국면인 나라들의 소위 제1세계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미 높은 수준의 성장을 경험한 나라들은 성장률이 낮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그런데 성장률도 낮은데 성장 수준도 낮은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성장률이 높고 그런데 보면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3가지 경우의 수에 들어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자, 성장률과 성장 수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레벨로 보고 성장 수준, 그러니까 잘 산 나라는 높겠죠. 그래서 여기를 로로 두고 여기를 하이로 둔다. 그 다음에 그로스 성장의 측면에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로와 하이로 둔다면 자, 그로스가 높고 레벨이 낮은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이 여기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벨은 높은데 그로스가 낮은 나라들 있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죠. 프랑스 같은 나라. 소위 제1세계 국가들이 이런 상황이죠. 성장률은 낮고 레벨 자체는 높고 그 다음에 레벨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나라들 있죠. 저 아프리카 나라들 짐바브웨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격인데 이 패턴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수준도 높은데 성장률도 높으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겠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GDP는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가 존재하진 않잖아요. 지금 1등으로 잘 사는 나라도 한 8만 불, 7만 불 이러잖아요. 뭐 지금 10조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당연히 이 그로스가 높으면 레벨이 높은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이게 수렴 현상입니다. 이게 수렴. 그런데 레벨도 낮고 그로스도 낮으면 정체가 돼요. 물론 이 나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정체죠. 자기 위치를 유지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미 수준이 높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요런 나라들이 심각한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인류 전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수렴 현상이 나타나주는 게 되게 좋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평등을 자연스럽게 실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빈곤도 줄어들 것이고 기대 수명도 높아질 것이고 여러모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 동네가 문제인 거예요. 역시나 보시면 이제 고성장 요런 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되게 높았죠. 당연히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반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원래도 잘 살았어요. 되게 잘 살았고 더 잘 살게 됐지만 아무튼 성장률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요런 나라들이 문제인 거죠. 요런 나라들은 정말 정체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얘네들은 2% 정도의 성장률로 굉장히 큰 성장을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성장률이 높은 걸로 쭉 나열해 본 거예요. 이 나라들은 추격 국가가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나라는 요 카테고리에 있는 나라들이고, 여기 있는 카테고리는 이제 급격히 수렴해 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 세계 교과서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고성장 케이스로. 그리고 1인당 GDP를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더 차이가 실감이 나죠.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부터, 바닥이 안 보여 어딘지 모르는 나라부터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까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파란색은 90년부터 98년, 노란색은 90년부터 2006년이니까 당연히 노란 게 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얘가 얘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건 더 고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고, 두 배가 안 되게 되면 성장률이 좀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그렇죠? 위키피디아, 시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줄 요약하자면 성장률도 격차가 심하고 성장 수준도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수렴을 하고 있지만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이 높은 것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경제성장 수준이 높은 나라들을 따라잡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계속 정체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성장률, 성장함수, 그러니까 그 생산함수, 총생산함수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L분의 K, L분의 H, 그리고 테크놀로지 T가 생산함수를 결정하고 양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가 많을수록 생산함수의 생산성,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많고, 1인당 인적자이 많을수록 생산함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아무튼 셋 다 플러스 요인이니까 이 세 가지로 각각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L분의 K, 즉 1인당 실물자본으로 설명한다면 1인당 실물자본 축적이 더 많았다. 즉 저 나라가 아이템빨이 더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1인당 H, 얘는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 그래서 프로게이머야. 마우스가 신의 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기술 진보가 더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얘는 최신형 컴퓨터 써. 막 1080 Ti 뭐 이런 걸 쓴대. 뭐 아무렇게나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도, 야, 이 나라 노동자들은 1인당 훨씬 높은 가치의 실물 자본을 쓰고 있어. 야, 얘네들은 1인당 교육 훈련에 정말 많은 그 리소스를 투여했어. 그리고 이 나라는 기술 진보가 더 급격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실물자본이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삽을 살 돈으로 돈을 더 모아서 포크레인을 사서 쥐어줘야 돼요, 노동자한테. 그러면 그게 공짜는 아니죠.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은 기업들은 투자를 받아서 그걸 지출한 존재이기 때문에 투자처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줄 그 펀딩 소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축이에요. 그래서 저축이 실물자본 축적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크게 세 가지 소스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사적 저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에 넣어놓는 돈 있죠? 장기적금 붙고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공공저축은 국가가 하는 저축이에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조금 써가지고 저축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해외저축은 해외에 저축된 펀드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축 요인은 당연히 이 세 가지 요인별로 결정 요인이 다르겠죠. 하지만 셋 다 영향 미치는 요인이 하나 있으니 이자율입니다. 만약에 그 국가의 이자율이, 실질금리가 혹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이야 금리가 너무 낮은 시기라 별로 검토를 안 하겠지만, 야, 지금 뭐 저축을 하면 되게 좋대, 이자율이 되게 수익률이 좋대라고 하면
쓰려고 한 돈도 좀 더 떼가지고 저축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금리 높을수록 저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간접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이 효율적이면 좀 더 저축률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정부가 조세나 재정지출 시스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화정책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축은 투자 지출에 대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펀딩 소스가 있어야 투자가 될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지출에 대한 수요가 저축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또 결론은 둘 다 같아요. 세이빙 사이즈와 투자 지출 사이즈는 같아진다. 저축률이 높다면 투자 지출의 양도 많아집니다. 다만 저축률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저축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소비를 안 한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죽어요. GDP는 사실 소비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너무 줄어들면 당장의 GDP가 안 좋아질 수 있죠. 이거는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큐에 이해시킬 수가 있는데, 뭐냐면 테크트리만 올리다가 병력을 안 뽑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딱 이겁니다. 테크트리 진다고 막 공항 짓고 막 연구시설 짓고 막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는데 정작 병력을 안 뽑아? 그러면 이제 질 수도 있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1인당 실물자본 같은 테크트리를 올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장의 GDP는 소비에서 발생해요. 투자 지출은 제한적입니다. 그게 나중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물론 근원적으로 그 성장률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외 투자인데, 당연히 해외 저축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고 국내 저축이 해외 투자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런 흐름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보통 그 나라의 이자율이 높은 나라 쪽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안 캐시나 사나머니는 일본계 자금이잖아요. 일본 이자율이 되게 낮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빌려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온 거지. 즉 일본의 낮은 이자율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그쪽 자금이 이쪽으로 온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국 국내 투자보다는 신흥국의 이자율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해외 펀드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즉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도 이제 투자가 오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들은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L분의 K를 증가시키겠죠. 당연하게도 아까 그럼 왜 신흥국일수록 이자율이 높겠어요? 높을만 하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증대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자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어느 정도 투자 지출이 돼서 이미 포크레인이야. 땅 파는데 포크레인 말고 뭘 쓰겠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더 받아봤자 더 나은 포크레인을 쓰는 것 뿐인데, 저소득층 국가 같은 경우는 삽으로 파다 포크레인을 바꾸는 국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의 차이 이내로 이제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나라도 몰려가게 되고 그런 나라의 L분의 K는 증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이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투자다. 즉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완전히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해버리는 수도 있죠. 그런다면 L분의 K가 증대하는 효과 플러스 이제 그쪽의 운영의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고용하는 거는 국내인들이 피고용이 될 테니까 그 피고용들이 고용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격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장 다녀봤더니 여기는 뭐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 문화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 하니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층 요인은 당연히 교육 훈련에 대한 것이죠. 교육 프로그램이고 교육의 질과 경제 성장률은 언제나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으니 인적 자본은 실물 자본에 비해서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실물 자본도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자본 스톡 추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인적 자본은 더 안 보입니다. 일단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몇 타 칠 것 같아요. 눈에 보일 리가 없지. 아무튼 뭐 있을 거야. 사람마다 그런 능력이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현장에 투입돼서 사용되어 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교육이 얼마나 리소스를 붓느냐, 즉 기초교육과 고등교육 수준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대리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파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술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자본과 인적 자본 제외한 나머지 전부인데 여기에는 뭐 사회 간접 자본이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연구 개발, 소위 R&D라고 불리는 것들이 미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기 때문에 정치, 안정, 재산권의 확립 정도, 정부 개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 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뭐 이제 뭐 도로, 전력, 정보망, 허브, 항만 같은 것이고 보건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죠. 기초위생 질병 통제. 메르스 같은 거 걸리면 사실 GDP로도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죠. 주로 공공재정 성격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도 그런데 정부 연구소가 상당 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R&D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이고 경제 다큐 보면 맨날 강조하는 거죠. 특히 정체 상태에 빠진 제1세계들은 요거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왜냐하면 L분의 H나 R분의 K는 이미 투입된 대로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돌파구는 여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딜레마가 있으니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널리 퍼뜨리는 게 좋은데 이 개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독점을 보장해 줘야지 할 맛이 나는 거죠. 연구 개발을 할 맛이 나는데 이 연구 개발에 유인을 부여하는 것과 그것을 공익적으로 활용한 것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설정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강의를 못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